네, 안녕하세요. 경영권 분쟁 전문 변호사 법무부 율본의 류지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주제이죠.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해서 한번 경영권 분쟁의 관점에서 그리고 경영권의 관점에서 가버넌스와 지배구조의 관점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주총회와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구조를 되게 최적화된 구조로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을 때, 잘못된 지배구조를 짰을 때 어떠한 나비 효과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까지 하나씩 한번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합작법인인 A홀딩스 코퍼레이션의 지분을 5대5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소프트뱅크가 50%의 대주주이고 네이버가 42.25%, 네이버 J허브가 7.75%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홀딩스는 다시 라인과 야후 재팬 등을 서비스하는 LY 코퍼레이션, LYC라고 하는 자회사를 두고 있죠. 이 LYC에서 결국 우리가 아는 라인과 그리고 야후 재팬을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의 가버넌스 구조는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는 역시나 어디죠? 주주총회이죠. 왜 그렇죠?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와 감사를 선임도 하고 해임도 시킬 수 있고, 또 그렇게 구성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 및 해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으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와 대표이사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구조인 것이죠. 하지만 LYC의 모회사인 A홀딩스는 주주총회 구성이 정확히 5대5이기 때문에 이 특수한 구조에서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결국 이사회로 가름하게 됩니다. 여기서 역시나 중요한 것이 바로 LYC의 이사회 구조이겠죠. 어떻게 이사회를 구성을 할 것인지가 결국 너무나 중요해질 것인데, 안타깝게도 LYC의 이사회 구성은 네이버가 3명, 그리고 소프트뱅크가 4명을 확보하고 있는 3대4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구조적인 취약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주총이 5대5인 구조에서 결국 이사회에서 캐스팅보트를 갖게 되는데, 이 이사회가 3대4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이버 입장에서는 소프트뱅크를 압도하지 못하고 소프트뱅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여기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주주총회가 5대5인 구조에서는 이사회도 짝수로 가부동수로 가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를 6인 또는 8인으로 선임을 해서 3대3, 4대4의 구조를 구성을 해서, 그래서 가부동수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대표이사도 각자 대표나 공동대표 형태로 구성을 함으로써 주주총회와 이사회 그리고 대표이사 어느 하나도 어느 한쪽이 폭주를 하거나 일방적으로 지배를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결국 LYC는 이사회에서 과반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저울은 사실상 기울어지게 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5대5의 지분을 확보한 합작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사회를 통해서 소프트뱅크가 지배구조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 것이죠. 더구나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이사회 중 유일한 한국인 등기이사이자 라인 서비스의 3파 역할을 했던 상징적인 인물이죠. 신중호 CPO님까지 사임 처리되면서 이제 LYC의 이사회는 100% 일본인으로 구성이 되고, 이사회 의장도 야후 재팬 CEO 출신인 켄타로 카타와베가 확고부동하게 이사회를 주도하게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사회가 장악이 되면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선임 및 해임을 할 수 있죠. 현재 A홀딩스는 일본인 타케시 이데자가 단독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주식회사의 가버넌스 구조는 기본적으로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인데 지금 LYC의 자회사인 A홀딩스가 바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5대5 합작법인인 상황에서 결국은 지배구조의 캐스팅 보트는 이사회를 누가 장악하는지로 갈릴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 이사회를 누가 장악을 하고 있다? 소프트뱅크 측이 장악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대표이사도 소뱅 측이 원하는 입맛대로 선임을 할 수도 있고 해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2024년 5월 9일 소프트뱅크 CEO 마야카와 주니치의 실적 발표에서 이사회는 소프트뱅크 측 인사가 한 명 더 많아서 이미 우리가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이런 팩트를 기반으로 자신 있게 공개적인 언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러한 가버넌스 전략은 다양한 국가에서 수도 없이 가버넌스 구조를 설계하고 회사를 운영해 본 소프트뱅크에겐 어렵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50%에서 한 주를 더 확보하는 지배 전략을 즐겨 쓰는 손정희 회장이지만 라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네이버의 100% 자회사로 시작을 했고 네이버가 서비스 개발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50% 일주의 구조를 만드는 것은 쉽지는 않았을 것이나 어떻게든 5대5의 주주총회 구조를 일단 만들어 두고 나서 이사회라는 구조적 틈을 파고들어 지배 구조를 장악시켜 두었던 것이죠. 자, 소프트뱅크 입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퍼즐은 주주총회의 장악이죠. 소프트뱅크는 일본의 국민 서비스 라인과 야후 재팬을 운영하는 라인 야후의 지주사인 A홀딩스를 완전하게 장악할 구실을 오랜 시간 동안 노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2023년 11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라인에서 개인정보 51만 건이 유출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일은 미국이나 유럽, 한국 등 각 국가별로 적지 않게 일어나는 사태이고 이에 대해서 피해자들의 소송과 법인 차원의 손해배상 책임 등이 일반적으로 수반되지만 이번 사건의 특이점은 일본 정부 차원에서 총무성의 공식적인 행정 지도가 2차례나 있었다는 점이 아주 특이한 부분이죠. 2024년 3월 5일 1차 행정 지도와 2024년 4월 16일 2차 행정 지도를 통해서 일본 총무성은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및 경영체제 재검토 및 결과 보고 요구를 공식적으로 해온 것입니다. 사실 기업의 서비스 미비나 아니면 개인정보의 유출의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해당 운영법인에 대해서 또는 운영법인에 대한 법적인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에 대해서 어떤 징계나 처벌이나 손해배상과 관련된 청구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사실 일반적이지만 한 법인에서 잘못한 어떤 사태를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그 법인의 지배구조 그리고 주주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행정지도로 압박을 한다? 사실 이거는 너무나 일반적이지 않는 일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만든 갤럭시 폰이 문제가 돼서 이 갤럭시 폰 때문에 개인정보들이 수십만 명이 유출이 됐다. 이 경우에 한국 정부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이러한 행정지도를 내린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외국인 주식 보유 비율이 너무 크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에 대해서 정부에 보고하시오.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바로 이런 부분이 최근에 정치권에서 그리고 유력 정치인들이 반일 감정을 가지고 이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주요 포인트 중에 한 개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비즈니스적 차원을 관찰을 해보면 애초에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죠.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우리 공평하게 게임을 하자는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논리적인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이미 소프트뱅크는 이사회와 대표이사를 장악하면서 소위 돈 되는 비즈니스를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있었고, 그리고 시기적절하게 소프트뱅크에 너무나 좋은 먹잇감을 던져주었고, 여기에 일본 정부까지 힘을 실어주게 된 것이죠. 이제 남은 주식조차 지키지 못하게 되어버린 네이버의 상황과 그들의 전략적 나이브함이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뼈아파 보이고 실망스럽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을 복기를 한번 해보면, 일본에서 100% 자회사로 너무나 성공적으로 라인이라는 글로벌 서비스를 론칭을 한, 그죠? 네이버 입장에서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합작법인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모든 컨트리뷰션이 이미 네이버 측에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50% 플러스 1주 이상은, 즉 주주총회의 과반 이상은 반드시 확보를 했었어야 오늘날 이렇게까지 굴욕적으로 끌려다니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두고 너무나 뼈아프고요. 만약에 50대 50의 구조가 소프트뱅크 측과 손정희 회장의 엄청난 압박 때문에 일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를 가부동수가 아닌 한 명을 더 소프트뱅크 측에 할애를 해주고 확보를 해준다? 이것도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복귀를 해보면 너무나 뼈아픈 이런 장면들이 계속 곱씹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주총회 그리고 이사회, 대표이사로 완성되는 경영권과 지배구조는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임팩트로 다가옵니다. 소프트뱅크의 지난 5월 9일 주주총회 이후 네이버는 다음 날 공식적인 성명을 내죠.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 다만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상세한 사항을 공개할 수는 없다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양사 모두 공개적으로 지분 매각을 언급하고 있고, 또 일본 정부가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결국 네이버는 A홀딩스의 지분 일부를 매각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프트뱅크가 현재 일시에 네이버가 보유하고 있는 50%의 지분을 한 번에 확보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인수자금 등의 문제로 단계적으로 매수를 해 나갈지, 아니면 장기적인 차원에서도 네이버가 전략적으로 기술적으로 필요해서 일부 지분은 그냥 남겨둔 채로 계속 나아갈지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이버 입장에서는 지분을 내가 하나도 잃지 않겠다라는 패를 가지고 움직이기에는 너무나 사면초가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네이버 입장에서는 어디까지의 지분을 어떤 조건으로 내놓을 것인지를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내가 지분을 일정 부분 이상은 내놓아야 되는 것은 지금 팩트로 보이고, 이 상황에서 첫 번째, 과연 나의 지분을 어떤 가치로 밸류에이션으로 평가받아서 지분을 양도할 것인지, 그리고 전부를 양도할 것인지 일부를 양도할 것인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은 현재 여러분들 MAU 기준으로 이 라인 서비스는 일본에서만 1억 명, 그리고 글로벌리 동남아 시장까지 포함하면 2억 명의 MAU를 확보하고 있는 엄청난 글로벌 서비스인데요. 이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을 함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전략적으로 이 아시아 시장에서 네이버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고 어떤 부분을 실질적으로 꼭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지를 전략적으로 잘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정말 진짜 지분만 팔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나온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뼈아픈,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로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으로 이번 사태는 법조인 출신의 대표이사가 경영을 하고 있는 네이버의 총괄적인 리스크 매니지 역량에 대해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사실 엄청난 사태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모습들을 보면
어떤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치밀한 그런 네이버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어떤 것도 확정된 것은 없고, 그리고 지분 매각을 할 것인지 어떤 조건으로 할 것인지 어떤 딜이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양쪽 측면에서 아직도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네이버 입장에서는 충분한 실리 그리고 명분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협상을 해나가길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경영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과연 가버넌스 구조를 짤 때 1%, 즉 단 한 주의 임팩트가 생각보다 너무나 크다. 그리고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이사회에서 등기이사 한 명의 힘이 이렇게 큰 파장과 나비 효과를 가지고 오는구나. 그리고 대표이사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선택하고 각자 대표로, 단독 대표로, 공동 대표로 어떤 틀을 짜서 내게도 유리하고 창업자에게도 유리하고 우리 회사도 잘 되고 그리고 함께 투자한 투자자들도 해피할 수 있는 그런 판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가 한번 곰곰이 곱씹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영권 분쟁 전문 변호사 보모 율본의 류지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